본부.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송 변호사 뜬 인물. 네, 저희가 여야 양당에서 이렇게 나와서 매주 토론하고 있습니다만은 제3세력이나 또는 그 양당에서 소위 비당권파, 비주류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조명은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뜬 인물과 진 인물을 모두 그런 파트에서 골라봤습니다. 금주의 뜬 인물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입니다. 이분은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맡고 있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제 이제 대법원 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다음 달 12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확률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높죠. 통계를 봤을 때. 그러면은 조국 대표가 형이 확정되면 당원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에 당대표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 당원에 보면은 당대표가 고리가 됐을 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 김선민 의원이 바로 조국혁신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그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조국 대표가 없는 조국당이 되면 누가 그 당을 이끌 것이냐, 그리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김선민 의원을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 의원직도 박탈당하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유죄 확정,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조국 대표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면 조국혁신당 다음 순번 13번으로 의원직이 승계가 되잖아요. 사퇴를 안 해도 승계는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사퇴 안 해도 그냥 의원직 박탈이 아니라 승계는 돼요? 이게 안 되는 입법을 주호영 의원이 한번 발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통과까지는 안 돼서 알겠습니다. 자동 승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금주의 뜬 인물. 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꼽아봤는데요. 이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레버넌트. 이게 부제가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재계가 어렵거나 아니면 한동안 이제 정치권에서는 모습을 못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화력이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본인의 어떤 친윤 색채와 지분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내부자였잖아요. 아내 최고위원까지 지낸.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굉장히 한동훈 대표한테 집중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본 인물이었던 건 맞는 것 그 같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이따가 좀 더 얘기해 보고요. 금주의 진 인물 송영훈 변호사. 네, 저희가 오늘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는데 컨셉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금주의 진 인물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꼽아보겠습니다. 왜요? 이번 주 21일이죠.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수원 못골시장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같이 호떡도 먹고 멀싸 안고 아주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겉보기에는 훈훈한 장면이었지만 사실 김동연 지사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면은 금주의 진인물로 평가하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깃발을 들고 이재명 대표 이후에 민주당의 구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훈훈한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앞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정말 코앞에 닥쳐도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운신의 폭을 좁혔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매우 패착이다. 그래요?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서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포스트 이재명은 이재명 대표가 지지하는 사람이 될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요, 정치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저는 양자에게 대를 잇게 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자에게 대를 잇기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미 훨씬 더 가까운 소위 오리지널 친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그쪽 손을 자리를 들을 물려줄지언정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 벌써 인물들이 나오더라고요. 낙점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유시민 장관 이야기도 이미 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뭐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혀 뭐 손사래를 치고 공상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게 뭐 현실화되거나 이럴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김동연 지사가 정무팀을 상당히 좀 보강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원래 일정으로는 이번 주엔가 이제 당을 이제 방문하면서 인사하는 일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단히 조심스러워지는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려는 움직임 자체가 당원한테는 조금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점을 좀 저어하고 있는 그래서 좀 고심 중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 장유미 변호사. 아까 그 맥락에서 한동훈 대표를 좀 꼽아봤는데요. 일단 당원 게시판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일단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고 문제 제기했던 그 문제의식은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이것과 무관하게 15일 전에는 우리가 입장 정리를 어쨌든 잘 해놔야 된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쇄신이든 방향 전환이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조선일보 기사를 봤더니 뭐 당원 게시판 문제는 당연히 이것도 좀 애매할 뿐만 아니라 일단 너무 대중 추수주의적인 파퓰리즘적인 정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쇄신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어쨌든 보수 지지층 분들한테는 조금 실망스러운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국면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또 이 당원 게시판 이슈에 너무 함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걸 넘어서서 본인의 정치력을 확장시키는 기회로 좀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이번 주에 좀 진인물로 꼽은 이유입니다. 뭐 이 얘기 나온 김에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간단히 말하면 한동훈 대표의 뭐 부인, 뭐 장인 장모 뭐 이런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된 윤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들이 뭐 많이 올랐다 뭐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논란에 대해서 그럼 뭐 한동훈 대표가 우리 가족은 쓴 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해결될 텐데 그런 말을 왜 안 하느냐 뭐 이런 논란인 거죠. 그렇죠. 간단한데 왜 함구할까? 이거는 한동훈답지 않다는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거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좀 뼈아픈 얘기입니다만은 그동안에 그 입틀막 논란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북 그 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장에서 그 소위 입틀막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요 그 여당에서 익명 게시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뭐 대통령이 됐든 또 뭐 대통령의 배우자가 됐든 조금 귀에 선 소리 비판적인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아우팅을 시키는 그러니까 색출을 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이 의심의 선상에 오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게 올바른 일인가라고 하는 공당의 원칙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입틀막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정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뭐 동명이인지 아닌지 지금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서 누구가 아닌지를 밝히면은 그러면은 홍길동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면은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몽룡이냐 성춘향이냐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집권 여당에서 더더군다나 어떤 리버럴한 보수를 지향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로 여권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뭔가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조금 전에 우리 장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당 외에서 제기하고 있는 분들 대표적으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깊이 천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권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민생, 경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거짓을 드러내는 것 이런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걸 앞세우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우선순위에 관해서 여권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의아한 마음이 드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논리적으로만 보면 아까 홍길동이 아니라고 하려면 이몽룡인지 성춘향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몽룡인지 성춘향인지까지는 밝히지 않고 그냥 홍길동은 아니야. 까지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당무 감사를 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누군지 확인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열어서 확인을 시켜야 이게 뭐 의문이 해소됐다라고들 평가를 하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대표 가족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럼 IP를 확인하자.
만약에 IP가 이거 가정입니다. 진짜 아닌지 확인해 보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계속 단계적으로 할 말들은 남아 있어요. 저는 오히려 한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수사에 들어갔고 위법이 있으면 수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입장을 근데 여기 밝혔는데 무슨 위법 사항이 있나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위법 사항이 없잖아요. 누구인지 작성자를 찾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예를 들면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칼럼을 링크해서 많이 올리면 그게 범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요. 명예훼손도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거를 왜 작성자가 누구인지 색출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장 변호사. 일단 뭐 누구인지 아니다라고 밝히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그랬는데 아니라고. 가족에 대해서는 아니다 함구하고 있는 거죠. 맞다는 말 자체를 안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좀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장해찬 전 최고가 드루킹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장해찬 최고가 공개한 그 타임테이블로 언제 어떤 글을 올렸는지 쭉 정리한 걸 보면 대단히 붙어 있어요. 이 가족들 명의가 올린 글들이 대단히 시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당원이 3개 글밖에 하루에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한 시간에 이 뭐 대여섯 개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유사하게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명이 여러 명의 아이디를 관리하면서 이 글을 올리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 당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그러니까 위력 위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장해찬 전 최고도. 이건 수사로 밝혀질 일이고 경찰에서 이미 당원 게시판은 보존하라고 뭐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니까 수사로 조금 확대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고발했을 때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리고 뭐 스토킹 처벌법으로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되지 않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퍼블릭 피규어라 그래서 대통령 부부는 비판에 상당히 열린 대상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이걸 계속해서 돌리고 쓰고 임의로 관리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별도로 업무방해 문제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업무방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드루킹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다 했다면 네네. 업무방해 혐의는 될 수 있다. 예, 근데 이준석 또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더니 한 명한테 또 몰기로 이야기를 했다더라. 내가 되게 믿을 만한 소스로 이런 걸 확인했다.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뭐 한 명한테 책임을 모으는 방향으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 명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관리하면 업무방해는 된다. 네,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통일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요? 저는 그런 법리는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다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국민의힘을 나간 분들이 여전히 좀 사감 내지는 구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주요 스피커들이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공천 취소되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분당해서 당을 만들어 나간 이준석 의원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외부에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예. 보이겠는가 하는 좀 우려가 듭니다. 그렇죠.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외국 순방 마치고 돌아왔고 계속해서 이제 그 여권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본격적인 개각 또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 개편 등등이 이제 단계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대략 어느 폭의 이 변화가 예상됩니까? 그 변화를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대통령께서 어쨌든 목요일에 귀국을 하셨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기와 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복수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그 광범위한 어떤 그 복무 감찰 특히 행정관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제 그 인사가 행정관들보다 윗선에 대해서 어느 폭의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행정관급까지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개연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총리와 또 비서실장까지도 다 바꾸느냐 좀 그런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사실 총선 직후부터 총리와 비서실장 이야기는 쭉 있어 왔으니까요. 비서실장은 그래서 바뀌었고. 그렇죠. 그런데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야당이 키를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지명을 하더라도 결국은 민주당이 임명 동의에 찬성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문제라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벌써 이름이 그 중진 의원들 주호영, 뭐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는 게 그런 의원들을 하면 그래도 민주당도 뭐 동의할 거다 이런 전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무난한 의원들이시고 선수도 높고 또 뭐랄까요 민주당이랑 그렇게 각을 세우는 분들이라는 아니죠. 인상도 아니고 좀 탕평. 그래서 유력하게 나오는 게 뭐 주호영, 권영세 두 이제 의원분이랑 이정현 또 전 대표가 좀 뭐 부상하고 있다. 또 호남 호남 출신. 출신이라서 대통령도 뭐 대단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가 정치권 안팎에선 또 있고. 그런데 이제 총리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좀 무난하고 그런 인사로 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근데 장관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이 정부에 들어갈 것인지부터와 관련해서도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고 지금 공무원들이 좀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좀 어려운 국면인 건 사실인 것 같아가지고 지지율이 또 반등할 하나의 또 모멘텀은 또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대통령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사표가 됐죠? 그만뒀더라고요. 예. 그런데 언론에서도 그 정도만 해도 좀 뭔가 신호탄 아니냐. 그리고 조금 더 이 대통령실의 쇄신과도 연결지어가지고 좀 인적 쇄신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를 잘 중용하기가 어려운 국면인 거 맞는 것 같아서 의지는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도 진작에 사의 표명을 했었는데 안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의 의지는 중폭 내지는 대폭까지도 염두에 두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개각의 폭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개각하고 싶어도 장관 시켜준다고 해도 안 간 사람들이 많다. 좀 나에게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있다라는. 진짜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는데요. 총리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명한 분들은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이고 잘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지명이 됐든지 간에 사실은 야당도 이런 상황에서는 국정의 쇄신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대승적으로 찬성을 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1시 30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정현정 씨. 네, 주말을 맞아 나들이 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로의 돌발 구간과 정체 구간이 많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막히고요.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달래내 고개에서는 3차로에는 승용차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 잠원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천안 휴게소에서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신월에서 밀리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청담 북단에서는 1차로에 추돌 사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입니다. 1차로는 추돌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면으로 홍지문 터널 출구에서 홍은 사이 3차로는 역시 고장난 차로 막혀 있어서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한 문장입니다. 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글귀를 인용했을 뿐이다. 금주의 한마디로 꼽아봅니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해식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관련된 그 배우자 실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번 주 일요일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 빗속에서 연설하는 이재명 대표 뒷모습 사진과 함께 이 명상록에 글귀를 올렸습니다.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
고귀한 싸움에 당당히 임하는 투사이며 격정에 휘말리지 않고 정의가 마음속까지 가득 차 있다. 이런 글을 올리니까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페이스북에 올리기를 나는 이재명 대표를 그 기자가 언급한 의미의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라면서 이 명상록의 글귀를 인용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해식 의원의 이런 설명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많은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우기진 않습니다. 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는데 이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단 말을 8일 동안에 4군데 방송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 신의 사제를 이재명 대표를 의도하고 올렸다. 저도 그렇게 믿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금주의 핫한 한마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도 하나가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법인카드 관련해서 유용을 했다라는 이제 내용인데 6번째 기소더라고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이 이런데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 그리고 이제 공적 업무, 사적 업무가 나도 지자청 제장 해보니까 상당히 좀 모호하던데라고 해서 이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문제의식을 드러낸 부분이 일단 민주당 안에서는 상당히 또 같이 뭐 공유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꼽아봤습니다. 네. 금주의 핫한 한마디까지 들었고 후반부 토론 오늘은 노래 하나 잠깐 듣고 후반부 토론 이어갈까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 듣습니다. Life is a moment in space when the dream is gone. It's a lonelier place. I kiss the morning goodbye, but down inside, you know we never know why. The road is narrow and long when eyes meet eyes, and the feeling is strong. I turn away from the wall, I stumble and fall, but I give you it all. I am a woman in love, and I do anything to get you into my world and hold you within. It's a right I defend over and over again. What do I do? With you eternally mine, in love there is no measure of time. We planned it all at the start, that you and I live in each other's heart. We may be oceans away, you feel my love, I hear what you say. No truth is ever a lie. I stumble and fall, but I give you it all. I am a woman in love, and I do anything to get you into my world and hold you within. It's a right I defend over and over again. What do I do? 네,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후반부 토론도 계속 이어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죠. 분위기 네. 어때요?
일단 원래 공직선거법 선거가 나오기 전에는 공직선거법은 무죄에 대한 기대치가 위증교사보다 좀 더 높았던 것 같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조금 이게 공범이라고 돼 있는 이게 김호 전 비서관이 자백을 한 부분이 넘어야 될 산 아니냐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더 대응 강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법리 다툼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은 이 위증 때문에 유죄가 무죄로 바뀌었다 이제 이 주장을 일관되게 하는 건데 이 사람한테 이제 좀 해줬으면 하는 증언 내용은 이거를 나한테 이제 모는 그런 협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질문이 실제로 나왔더라고요. 그 당시 재판에. 그래서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했는데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실패한 교사다. 만약에 교사도 안 했지만 교사가 있었더라도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종범이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거냐. 이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법리적인 어떤 판단 내용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송 듭니다. 변호사. 그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예상은요. 제 개인적인 예측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요. 어떤 재판이 본인에게 가장 위협적인지는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이 결심되고 나서도요. 갑자기 피고인 진술서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 본인의 이름으로 내질 않나. 그다음에 무슨 뭐 실패한 교사라는 주장을 SNS에 올리질 않나. 그다음에 어제는 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법원을 믿는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법원에 대해서 납작 엎드리는 듯한 그런 공개 발언을 했어요. 사법부를 뭐 싸잡아 비난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말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 사건이 일반적으로 예상해 보면은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매우 어렵고 본인에게 위협적인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사건과는 대응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거법 사건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어요. 지금 이 위증교사 사건은 징역 3년이 구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상에 대해서는 굳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듣고 추론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아무튼 판결은 기다려봐야 되니까 월요일날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장외투쟁 또 계속 이어지죠. 네.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일정이 정해졌나요? 아니면 아직 미정인가요? 일정이 정해진 걸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근데 계속 할 것 같긴 합니다. 이를테면 1월 달에는 또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또 선고도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또 구형을 3년을 했잖아요. 항명죄와 상관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김동연 지사도 입장을 냈던데 박정훈은 죄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좀 대비되게 뭐 경로했고 대통령실에서 뭐 막았고 이런 흔적들이 어쨌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데 진척은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이거를 수사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 3년이 맞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또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채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우원식 의장이 또 의장실을 물어봤더니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 그래서 오송 참사도 국정조사를 뭐 하고 싶어하는 기류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해서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사그라들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장외전을 계속 가져갈 것 계속 같습니다. 이어갈 것이다. 예. 선거법 1심 판결 난 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선거법 문제점을 좀 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딱 걸려 있는 그 이른바 허위사실 공표죄를 네네. 아예 없앤다. 그리고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형량의 기준을 대폭 높인다. 이런 법 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이재명 대표 케이스를 앞으로는 막기 위해서 이런 법 개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어요. 그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콕 집어서 개정하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소급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득을 보는 거 아니야라지만 이제 법률적으로 그건 안 그거는 되고. 이제 그건 완전 불가능한 거고. 다만 저는 이게 통과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100만 원이라는 게 대단히 낮고 예전보다 저는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워낙에 선거법에서 좋지 않은 선고를 받은 것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 개정까지 엄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걸 중도층 유권자분들한테 드리는 건 좀 민주당으로서 부담이어서 이 부분이 지금은 이거 100만 원은 왜냐면
뭐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과거에 100만 원과 지금의 또 100만 원 뭐 다른 부분도 있고 또 허위사실 공표죄가 지금까지는 뭐 재산을 누락하고 학력을 속이고 이런 거 했는데 뭐 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언론을 차단하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점이 과연 맞는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약물 복용에 걸린 선수가 도핑 테스트 폐지하자고 하는 격이고 그 선수가 속한 팀, 그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팀에서는 도핑 테스트를 실제로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요.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낸 시점이 너무나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하루 전날 발의를 했어요. 물론 우리 장 부위원장께서 그 부칙 규정까지 지금 정확하게 보시고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 법안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소관 상임위나 심지어 국회 본회의까지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부칙 조항을 날리고 통과를 시키면은요.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서 면소 판결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즉 유무죄를 판단을 못해요. 그냥 그 소송에 대해서는 면소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법원에서 그 부칙이 있더라도 반성적 고려로 인한 그 형의 폐지를 양형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발의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더 큰 거는요. 당선 무효의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 법안은 부칙에 보면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확정만 안 되면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 미만으로 감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걸 1심 선고 당일에 발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물 복용 선수가 걸린 팀에서 실제로 도핑 테스트 폐지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달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 정도의 효과를 발휘한다면 민주당이 밀어붙이지도 않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정말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포인트는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냐, 그 되겠냐라는 함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은 민주당에서 혹시 이런 속셈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추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2요구돼서 되돌아오면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앞으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느슨해지면 좋죠. 또 본인들 정치하는 데 좋으니까 정치인들한테는 좋죠. 기표소에 들어가면 혹시 그래도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 계산까지 하고 발의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저는 국민의힘에서 무기명이라고 해서 그런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한 분도 없을 것이다. 단언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아까 시점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셨습니다만 네. 진짜 밀어붙이나요? 모르겠습니다.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말 100%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거를 어쨌든 대통령한테 명분을 주는 셈일 수도 있어서 이건 정치적 부담인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뭐 향후에 이런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선거법으로 기소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박지원 전 원장인가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 좀 되게 억울하게 기소됐다 이런 표현도 뭐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현미경을 대는 게 과연 저는 이 정치에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여야를 다 떠나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적 고려는 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점이 지금이라는 건 국민들께 중도층께 좀 오해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 문제를 떠나서요. 선거 운동의 자유는 넓혀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작년 그 6월에 조선일보에 관련 칼럼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 넓혀야 될 선거 운동의 자유에 거짓말할 자유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선거의 공정에 있어서 아주 핵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를 써서 그렇지 결국 본질은 선거에 나와서 많은 국민들 앞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건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오늘 집회 얘기하다가 이리로 갔는데 집회에 파란 옷 입지 않기로 한 건 왜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아마 일단 국민의힘에서 사법부 겁박 중단해라. 이게 선거 앞두고 하는 거 아닌데 선거가 또 바로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뭐 집회의 주체는 뭐 민변 참여연대 여러 이제 시민단체들이 같이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원래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이 장애 집회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왜냐하면 또 선거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요.를 위한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저는 부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민주당의 장애 집회 참여가 사법부에 무슨 뭐가 돼요? 압박의 의도를 갖고 있죠. 압박이 되지는 않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한다고 해서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주체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파란 네. 옷을 입으면 압박이 되고 파란 옷을 안 입으면 압박이 안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여지는 뭐 이제 현황 이런 게 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보니까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괜히 민주당이 뭐 동원을 했다.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들은 이제 지역 이제 위원회에서 같이 모여서 할 때는 거의 파란색 옷을 또 맞춰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런 지침이 아닌가. 송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정오쯤에 관련 논평도 내고 왔습니다마는 이 파란 옷을 입지 말라고 하는 공지는요. 그 거짓된 연출로 국민들께 눈속임하는 거예요. 이 민주당 장외 집회 영상을 보면은요.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 민주당원들께서 파란색 옷을 입고 혹은 뭐 파란색 어떤 굿즈를 착용하고 나오는 것은 그분들로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 집회에 정말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결합이 많으면요. 그렇게 파란색으로 도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때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은 12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 41명 중에 1명만 민주당 권리당원인 거예요. 그런 비율 그대로 뭐 시청 앞이든 광화문이든 모였으면은요. 공중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파란색이 안 보인다. 파란색은 하나의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보여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 옷을 입지 말고 나와라.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께서 많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처럼 보이도록 거짓 연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 집회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유죄 선고를 하나 받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혐의로 월요일에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거짓 연출로 국민들께 눈속임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거짓의 사슬은요. 진짜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파란 옷 입지 마라가 거짓 연출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 저렇게 연출까지는 비판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부러 당원이고 지지자인데 옷을 입지 말아라. 마치 민주당 그 당원 집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뭐 이런 주장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민주당의 한 또 분은 어차피 겨울이니까 검정색 외투가 많아가지고 파란색을 뭐 갖춰 입을 수도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이 민주당의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서 뭐 압력을 내지는 외압을 이런 인상을 주는 거에 대한 조심성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우리 그 경제 분석하는 코너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법 문제하고 상법 개정하는 문제하고 이게 이제 지난번 금융투자소득세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서로 엇갈렸었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상자산 과세하는 법안하고 상법 개정 부분도 재계나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고 나서 미묘해요 분위기가. 민주당 안에 또 역시 두 목소리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둘 다 또 혹시 금투세 모양으로 다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하겠다고 나온 직후에 제가 냈잖아요.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거를 그냥 금투세만 폐지하는 건 민주당 색깔 컬러와도 이제 맞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과거에 여야 합의로 또 민주당 주도로 됐던 부분이 있는 거라서 그러면 주주 권한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이랑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보완제도 민주당이 같이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론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거는 저는 금투세도 물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가상 재산도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얼마나 그게 많이 급등하고 이랬습니까? 뭐 도치코인이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이른바 잡코인도 상당히 반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오늘 기사를 보더라도 좀 유예 쪽의 입장인 것 같고 이거는 저는 좀 포퓰리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원칙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변동성이 워낙에 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 가상자산의 속성상 그 변동성에는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손실을 볼 때는 그걸 보전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세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이연 과세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설정할 건가 상당히 간단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자산 형성의 사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이 가상자산도 그렇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나 의존하려는 시도 내지는 기대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 과세를 도입을 했을 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청년층이 느끼는 뭐 박탈감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이고요. 근데 이제 외국과 비교해 보면 네. 외국은 금투세도 있고 가상자산 과세도 이미 하고 네. 또 뭐 이사의 어떤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도 이미 다 외국엔 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뭐 좀 중도 확장 전략 내지는 재계 눈치 보기 뭐 이러면서 원래 하려던 것을 자꾸 하나씩 꺾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과 비판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저도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쓰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금투세 관련해서 이걸 왜 폐지하냐라는 취지였어요. 보수 이제 일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얘기하는데 뭐 영국, 일본, 독일 모든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금투세 다 이제 과세하고 있고요. 또 가상자산 모르겠습니다. 청년층이 많이 집중하는 이제 자산 성격인 건 있는데 청년층에 집중하면 장년층은 그럼 소외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장년층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자산의 이제 관리에 좀 치중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대단히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으로 저는 정책을 접근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그러니까요. 합당하게 하는 게 저는 맞고 그게 흔들리면 왜냐하면 금투세도 얼마나 유예를 계속하고 이랬습니까? 그러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해외 투자자들한테 판가를 못 받게 되는 부분까지 이게 좀 크게 넓게 볼 필요가 정치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국민의힘은 듭니다. 상법 개정안도 반대인가요? 지금 뭐 완전히 반대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좀 그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짧게 하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 없나요? 네. 일단은 그 지금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아닙니까? 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이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로 넓히자는 게 지금 그렇죠. 상법 개정안의 요점인데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고 하면은 일견 듣기에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그 주주는 다양한 주주가 있죠. 최대 주주도 있고 2대 주주도 있고 또 수많은 소액 주주들까지 그러면은 그 주주들 간에도 상당한 이해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뭐 대법원 판례까지 가서 그 충실 의무의 범위가 정립될 때까지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이 걸릴 혼란이 텐데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기업의 이사회는 어떻게 의사결정할 거냐 그런 알겠습니다.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앞으로 아무튼 이 입법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는 것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 성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장유미 변호사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카고가 부르는 Hard to Say I'm Sorry 듣고 들으시고요. 전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